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인도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등장과 인도의 통일 왕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4대 문명 할 때 이제 브라만 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만 교부터 한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불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과 관련된 종교가 바로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왕조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쿠시안 왕조, 뭐 안드라 왕조, 이러한 왕조들이 등장하고요. 대표적인 뭐 아소카 왕, 이러한 황제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크게 상자부 불교와 대승 불교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불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된 몇 가지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칼린가 왕국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아소카 왕, 반성하듯 불교에 귀의하다. 불교와 아소카 왕, 그리고 칼린가 왕국, 이 세 가지 키워드 연결고리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불교, 상자부 불교와 대승 불교로 갈라지다.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상자부 불교, 대승 불교 차이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진 간다라 양식이 유행하다. 그래서 인도의 원래 문화와 헬레니즘이라는 게 합쳐졌다는데 헬레니즘이 과연 무엇이고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도의 혼란과 불교의 등장입니다. 이번에 왜 불교가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인도 문명의 시작부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이제 4대 문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렇게 생겼죠, 대충. 그래서 원래는 이쪽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인 하라파, 모헨조다로와 같은 도시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이 도시에 무슨 제가 수로시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한 여러 가지 증거들도 남아 있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 지역에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던 와중에 저기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죠? 아리아인이라고 쳐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인이 이동을 하고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들이 모두 반대쪽에 있던 이쪽 겐지스강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겐지스강으로 넘어간 인도의 원주민들과 아리아인들은 이 사이 속에서 피지배 민족이라는 계급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계급 속에서 바로 현재까지도 인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카스트 제도의 맨 꼭대기였던 사제,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오늘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의 경전이 이제 베다라는 것도 우리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그렸던 것을 이렇게 지도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아리아인들이 정착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등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 맨 위에 있는 꼭대기 사제 계급의 브라만이 있었고 이들이 만든 종교가 브라만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그 밑에 계급 수두라, 그리고 더 밑에 불가촉 천민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원전 7세기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도시국가 간의 정복 전쟁이 활발해져요. 아무래도 이때 이 인도 지역은 하나의 큰 제국이 통일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긴 이 인도 제국을 여러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이러한 도시 국가 간의 정복 전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세력의 힘이 커지냐? 아까 카스트 제도에서 봤던 맨 꼭대기층 브라만보다 그 밑에 있었던 이제 크샤트리아, 군인 출신의 크샤트리아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쟁을 통해서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해요. 그럼 그 상업을 통해서는 평민 계급, 그런 수공업,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이제 바이샤, 이러한 계급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 그리고 상업의 발달, 이러한 것들로 크샤트리아와 평민 계급인 바이샤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들이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 근데 계급 제도로 따지면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어? 브라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중간 계층인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브라만 계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브라만 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카스트 제도, 즉 신분 차별을 인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슬람교 얘기를 했었을 때도 뭐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평등을 기반으로 생긴 종교인데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이 신분 차별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브라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제 남들이 따라올 수 없게, 쳐다볼 수 없게 자신들만의 제사를 굉장히 복잡하고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브라만 계급이 아니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특별한 의식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브라만 계급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만큼 브라만이 중요한 계급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어오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종교 내용이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고 힘도 되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브라만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자이나교라는 걸 창시한 마하비라, 바르다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와 자이나교는 이제 비슷한 시기, 기원전 6세기 정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공통 분모, 여기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윤회 사상이라는 거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윤회 사상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에 또 석가탄신일도 있었으니까 윤회 사상이라는 건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영혼이나 인간이나 생물이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윤회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이나교와 불교 모두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요.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교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신분차별과 카스트 제도를 극복하려는 문제가 있었고 아무래도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하니까 이전에 봤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굉장히 환영을 했다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이나교와 불교의 공통점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종교는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았다면 이름이 같았겠죠. 자, 이 두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요. 일단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주로 지지를 했던 종교이고요. 반대로 불교 같은 경우는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해탈을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지지를 합니다.
사실 엄격한 계율에 맞춰서 고행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따라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것들만 잘 지키면, 그러면 해탈해서 좋은 뭐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불교를 대중적으로 믿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자이나교도 등장하고 불교도 등장한 이 인도 세계에 이제 드디어 통일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일 왕조들의 각각의 특징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통일 왕조,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이제 사실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하기 직전의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도는 주로 분열된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었던 이 지역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봤던 지도인데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와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 마우리아 지역 턱 밑에까지 여기 인더스 강까지 온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인도의 서북부까지 침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이 분열된 인도 지역을 통일을 해요. 근데 인도 지역 전체를 통일한 건 아니고 인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나라가 생겼을 때는 요 정도 영토를 중심으로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발전을 했고요. 수도는 여기 파탈르이 프루트라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방금 봤던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의 손자인 아소카 왕 때 이제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영토를 확장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봤던 그 마우리아의 영토가 여기 빨강색으로 둘러싸인 이곳이었잖아요. 자, 아소카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영토 확장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 칼린가 왕국이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린가 왕국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돼서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록색 지역을 모두 이 마우리아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는 와중에 굉장히 좀 잔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병, 기병, 그리고 코끼리아 부대를 데리고 점령을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칼린가에 10만 명이 죽고 15만 명이 포로로 잡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아소카 왕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이지만 자기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칼린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고 나서 불교의 귀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의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은 방금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왕권도 강화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던 정말 진정한 왕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자신의 칼린가 정복에 충격을 받고 불교에 귀의를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불교를 이제 장려해서 불교가 이 인도 지역에서 확산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탑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탑. 사실 이 탑이 불교 용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뭐 석가탑, 뭐 다보탑 이런 탑이 사실 스님들의 그 시체를 태운 사리가 보존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무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탑의 기원이 바로 요거예요. 요게. 원래 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볼 수 있는 산치대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자 돌기둥 같은 경우는 이 돌기둥에 아소카 왕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적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자신의 그런 정치적 신념을 적어 놓은 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둥에 이런 수레바퀴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이 수레바퀴 모양 같은 게 바로 인도 국기의 중간에 그려져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아소카 왕의 돌기둥을 따라서 만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아소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장려된 불교는 상자부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는 여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파란색 부분, 즉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제 전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상자부 불교라는 건 무엇이냐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개인의 엄격한 수행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이 따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파된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도 동남아 불교와 우리 동아시아 불교가 약간 다른데 그 이유가 동남아 불교는 상자부 불교이고 우리 동아시아 불교는 이제 다음에 배울 대승불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왕이었던 아소카 왕이 죽자 마우리아 왕조는 또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사실 인도는 계속 분열된 도시국가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아래쪽에는 안드라 왕조라는 요기 왕조가 이제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의 이러한 인도 문화가 안드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안드라에 있었던 인도 문화가 불교와 함께 동남아로 전파되기도 하고 바닷길을 통해서 로마와도 교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분열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열된 이 인도를 또다시 통일한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쿠샨 왕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쿠샨 왕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샨 왕조 같은 경우는 마우리아 왕조보다 더 북부 쪽에 이제 세워진 왕조예요. 이곳은 원래 이 지역에 파르티아와 함께 박트리아라는 이제 그리스계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계 민족과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 계통의 쿠샨족이 인도 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쿠샨 왕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한번 보면은 비단길의 딱 중심에 있어요. 봐봐, 여기 딱 비단길을 딱 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 그리고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동시대에 있었던 파르티아 역시도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들이 모두 다 이 비단길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방금 봤던 쿠샨 왕조의 수도 카피시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가 동서무역의 교착지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유리잔, 중국의 칠기, 그리고 지중해, 그리스의 에로스상, 이집트의 유리잔 이런 즉 동서 간의 교역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대 황제였던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를 이끌게 되어 굉장히 이제 영토 확장을 했다라는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 카니슈카 왕도 이제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자부 불교를 중심으로 전파가 됐다라고 하면, 이 쿠션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는 중생구제의 힘을 쓰는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뿐만 아니라 보살을 믿고 좋은 일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대중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부처가 되지 않은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대승불교는 대중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는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믿는 불교는 대승불교.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가면 보살님이라고 존재하잖아요. 그 보살님이 바로 대승불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이제 모든 대중들을 위한 불교인데, 반대로 상자부 불교는 개인만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소승불교라고 낮추어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소승불교는 혼자만, 개인의 해탈,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던 반면에,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이 있어서 대중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전파가 됐고요.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아시아에 전파가 됐다라는 점, 이런 차이점들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쿠션 왕조 역시 파르티아 왕국이 멸망된 뒤에 등장한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쇠퇴하고, 또다시 이 지역은 이제 분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면은 여기 중심에 이제 간다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간다라 지방은 아무래도 북쪽에 있다 보니까 동서교역을 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인도 문화와 그리고 저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향으로 이 지역까지 전파된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지방만의 문화인 간다라 양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근데 그리스에서는 조각을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조각, 그리고 다비드상, 이런 조각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를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그리스 문화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돼서 융합돼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 아시아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합쳐진 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고, 이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합쳐진 걸 간다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주로 대승불교와 함께 우리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돼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불상을 만들고 있죠. 여기가 간다라 지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로 펼쳐지게 되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의 발자국, 연꽃, 보리수나무, 수레바퀴 등 사람 자체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원정을 겪고 나서 신의 형상을 조각하는 그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 불상 만드는 게 현재 우리나라까지도 전파됐다.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됐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리스의 이러한 신상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지역,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까지 이러한 불상들을 조각하게 되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도의 통일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도의 통일 왕조는 크게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가 있었고요. 이 두 왕조의 각각의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왕, 그리고 대표적인 불교, 이런 것들 구분해서 여러분들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교과서 밑줄 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퀴즈도 풀어주시고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